네 번째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아시스 스튜디오의 이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VFX 기술 그리고 가상인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지윤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정말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또 긴장된다고 하시니까 더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디지털 세계 그리고 버추얼 휴먼 메타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는데요. 저는 좀 연식이 좀 됐어요. 앞에 다 젊으신 것 같은데 제가 90년대부터 3D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3D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CGI라고도 하고 VFX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3D 월드 안에서 현실에서 촬영하지 못하는 거, 제작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거, 우리 상상 속에 있는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에서 만들어내는 거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에는 2D가 있고 3D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크기에는. 2D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이죠. 상상하는 걸 그리는 아트죠.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이제 그리는 거. 그리고 3D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산에 의해서 결과를 뽑아내면서 본인의 생각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부분을 결과를 내는 건데, 저는 후자예요. 3D 애니메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너무 연식이 나오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아서 2010년부터 썼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영세해서 이렇게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 당시는 TV 광고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실리콘 그래픽스 장비라는 그런 기초에서, 그리고 유닉스 기반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매우 고가였죠. 그 당시에 장비도 1, 2억을 했었고 소프트웨어도 1, 2억을 했으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40평 한 채를 제가 출근을 하면 제 앞에 회사가 투자를 해야 해요. 근데 그 투자로 제가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장비가 있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장비, 그 시스템을 제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프라우드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꿈을 꿨던 게 이게 너무 비싸서 하고 싶은 걸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집에다가 사서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렇게 장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whatever, 그걸 내가 개인이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세상이 왔는데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장비가 너무 깔려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커지면 얼마나 더 고달퍼질까 사실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했던 일들을 이제 TV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워크포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니즈에 조금 더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산업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영화는 은행나무 침대, 어떤 히어로 컷에 정말 해야 된다는 비싼 씬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비싼 장비 값이 너무 비싸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것들에 일부 참여를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엑스포 한국관이라든지 그런 뉴미디어라고 했죠. 새로운 미디어를 뉴미디어라고 하는데 영상 베이스의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술 베이스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기술을 계속 접목해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게임 시네매틱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캐릭터. 전에는 로커스에 있었어요. 로커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즈도 만들고, 레드슈즈도 하고, VFX도 했고. 제가 올 5월까지 같이 있었고요. 아직도 로커스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같이 만들었던 회사니까 잘 하고 있고요. 저는 오아시스 스튜디오라고 좀 별도로 만들어서 VFX 기반의 좀 기술 기반의 회사를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 이제 로커스에서 제가 제작했었던 작품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TV 광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쇼텀이고 쇼텀으로 좀 했던 거라, 좀 예외로 그 외의 작품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작품들이고요. 제가 맡았었던 영상제작본부에 제가 헤드로 있었었는데 10년 넘도록 이제 저기에 보시면 다 이제 영상 베이스인데 메타버스란 뭘까요? 메타버스란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메타버스라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는데 보니까 저는 새롭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제가 하는 일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막 이렇게 네임을 붙여서 저도 처음엔 메타버스를 좀 따라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메타버스는 그냥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보죠. 리얼타임 실시간 반응하는 이머시브 컨텐츠, 인터랙티브 컨텐츠 라는 것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이 있는 미디어들을 조금 넣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춘천 박물관에 이제 실감 컨텐츠로 이름을 붙였는데, 저런 것들은 16K예요. 보통 4K, 예전에는 720-2486이었었는데 4K, 뭐 하프 HD는 거기에 반, 뭐 그런데 16K라 하면 4K가 4K가 FHD라면 16K를 제작을 하는 공정과 사이즈는 몇 배일까요? 416? 그럼 4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200배가 넘습니다. 이 4K, 4K FHD를 이제 스트리밍 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6K에 16K 2배, 4배 이것들을 한 통으로 연산을 해내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거는 한 대, 두 대를 붙여서 될 게 아니라 그 연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렬과 병렬로 붙여야 되는데, 병렬로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병렬로 붙여야 되는 컴퓨팅 파워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거의 almost impossible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16K 영상 같은 경우는 200배 이상의 그런 컴퓨팅 파워와 제작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DCC 툴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래서 제작하는 마야라든지 많은 이제 C4D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컴포짓하는 것도 DCC2의 일부겠지만, 말씀드렸듯이 3D, 2D를 나누면 3D 툴로 제작을 하는 환경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제작을 합니다. 동일하게. 영상도.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영상은 여러분들 이제 와서 카메라로 찍잖아요. 저 찍으면 한 장의 이미지를 남죠. 그럼 데이터는 없어도 돼요. 이미지 한 장만 필요한 거죠. 그것들을 연속해서 플레이하는 게 영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 안에서 카메라가 들어있으면 카메라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는 영상이고, 카메라가 우리의 유저의 눈이면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실감 컨텐츠, 인터랙티브 컨텐츠.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VFX, CGI 월드 안에서 저러한 렌더링을 연산을 해낸 거를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계산해내는 게 메타버스고, 그게 인터랙티브 컨텐츠예요. 그런데 저 안에서는 저 파도를 만들 때 얼마나 막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막 수동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한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는 저를 잡아서 여기에서 1초에 이만큼을 이동해라, 그때 발은 어떻게 움직여라를 사람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값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측되어 있고 계획돼 있어야지 그 입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카메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AI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움직일 때 몸무게랑 이런. 그래서 그게 피직스 기반이고 시뮬레이션 기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데이터들이 다 살아있는 데이터로 그 밑에 받쳐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저거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영상은 이만큼만 찍은 부분만 나오잖아요. 근데 뒤를 돌리면 뒤도 나와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메타버스 월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메타버스 들어가는데 다 게임 같아, 막 너무 후져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뭐 매트릭스라든지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 같은 세상은 저러한 컴퓨팅 파워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야 가능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멀었어요. 재생이 안 올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가속도 와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왜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하나, 사람들이, 또는 게임을 가서 들어가 보지 않고 뭔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메타버스라고, 벌써 다 됐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이러이러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그 4차 산업혁명, 오늘 웹3 많이 나왔는데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 키워드들이 결국 메타버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까 교수님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작과 IP,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조화롭게 잘 조합하냐, 그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 안 되냐라고 저는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당황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메타버스에는 데이터, 그리고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 기반이어야 된다. 그리고 AI가 현재는 많은 AI 솔루션이 없지만 그런 AI가 만들어졌었을 때 저희한테 붙일 수 있는 구조의 데이터 기반이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오아시스 스튜디오를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결국 파이널라이저가 영상이다라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을 다시 설계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고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4차 산업혁명 안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면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갑자기 가속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은 뭔가의 현상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된 어떤 중간을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그 패닉을, 메타버스라는 현상 뒤에 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속화를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저희가 효율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어요. 운영하면서 정말 숙주를 찾아냈어요. 완전히 효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트렌드가, 산업이 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시장에 따라서 글로벌라이즈 됐고, 그리고 효율성의 제약인으로서 어떤 그 근무나 우리의 어떤 워킹에 되게 파격적인 혁신이 되어서 이제는 뭐 8시간, 2시간만 일해도 돼. 그 대신 만들어. 10시간 일하고 하나밖에 못 만드느니 2시간 일하고 10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하지만 그 이벨리에이트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어도 그 아이템을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그런 성장을 가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됐었던 부분이고, 저도 과거에서 계속 이게 뭐가 문제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계속 줬던 건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제 말은 제발 그만 열심히 해. 문제가 뭔지 찾아서 해결을 하자고 하는 건데 항상 거기서 더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게 우리의 문화였고 우리나라의 업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뭔지 알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낼 것인가 하면서 이제 혁신이 됐고 모든 산업이 이제 플랫폼화가 된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은 그 웹3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거기에 5G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리고 메타버스 AI 이게 현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유치해야 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24시간, 36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누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도 없을 거고 나이도 없을 거고 나의 어떤 내 모습 그대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현실이 너무 좋으면 안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게임과 메타버스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봤었을 때 리얼리티 기반이어야 되고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게임피케이션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얼리티랑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복사를 한다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평행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게임과 현실 그리고 트윈, 거기에 중간에 우리의 상상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누굴까요? 그 지금의 사람들은 사실 저희는 여기는 젊으신 분 많은데 저는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메타버스라는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마케팅적으로 붙였을 거지 리얼한 메타버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누구냐 그랬을 때 타겟은 결국은 MZ세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산업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슨 타겟으로 사업을 하지?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가긴 가야 되는데 ROI가 안 나거든.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타겟이 뭐냐 했었을 때 MZ세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의 트렌드를 읽고 그들이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VFX 기반인데요. 이거는 디지털 튠이에요. 라이더를 통해서 이제 스캔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반이 결국 자율주행의 이제 그 기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VFX 시장에선 계속 있었어요. 영화 촬영을 할 때 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기에 이상하게 가짜 같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상한데 뭐가 가짜 같아? 그럼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 발이 미끄러지잖아. 디지털 트윈이 틀렸잖아. 보폭이 틀렸잖아. 라이팅이 틀렸잖아. 현실 기반은 결국 우리 눈에 이거 있습니다. 그 눈이랑 이거 있는 것에 우리한테 익숙한 현실, 우리가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기반의 상상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부캐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기를 변형하는 걸 거예요. 변형, 뭐 나를 약간 변형하는, 이건 이제 인터넷에 다 있는 그림이어서 자기의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할 수도 있고 더 예쁠 수도 있고 특이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아바타 방식의 딥페이크인데 가상 인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로지 루커스에서 제작한 로지 매우 효녀죠. 너무 사랑하는 로지인데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디지털 휴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먼들이 결국 IP로 접근할 것인가 정말 휴먼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안 열렸어요. 근데 지금 자꾸 기술로 접근하면 죽어요. 그냥 우리는 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망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IP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P로 만들어지고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한정된 움직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로지라는 상품으로 IP의 가치로 접근하는 사업 모델이어야 된다. 근데 그 외에 자꾸 기술로 접근을 하면 기술이 받쳐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로지 같은 경우만 이 안에서 가장 유일하게 동영상으로 컨텐츠로 제작이 된 경우인데 이건 정확히 기술과 제작과 시장을 정확히 읽는 세 가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조화로운 조합의 구성이 루커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을 하고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술로만 접근했다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고, 영화 VFX에서 늘 있었던 그런 것으로 가상이라는 거를 마케팅과 시장을 공략했었다. 그리고 IP에서 어떻게 디퍼런스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했고, 사실 여기 앞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보안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이냐. 딥페이크일 수도 있고
메타 휴먼일 수도 있고 그리고 3D의 아바타일 수도 있어요. whatever.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해요. 답을 먼저 내고 우리가 타겟하는 마케팅과 사업 모델을 정하면 그 안에서 그 결과 안에서 앞단의 그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업이 열리는 대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딥페이크 기반 그리고 또는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휴먼 실시간으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기반의 디지털 트윈 그 3D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저희가 제 오아시스 스튜디오가 타겟하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스튜디오는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기반이 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분산해서 뿌려주는 거, 그리고 분산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실시간의 연장선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 포맷과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아직 그 부분까지 구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기업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데 그 안에서 VFX의 경험을 파이프라인으로 녹여서 메타버스 향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은 영상 얘기를 너무 하면 너무 꼰대고 늘 하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해서 디지털 가속화가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나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 그 공간, 새로운 생활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메타버스고 저는 여러 평형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향해서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눠봤는데 외국은 이게 웹3지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긴 한국이니까 제가 나눠봤습니다. 기계 대량화, 반자동, 자동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AI를 제어할 수 있는 AI 기반을 타겟해야지만 되죠. 그리고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열심히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만의 고유성, 나만의 자산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오아시스 스튜디오는 어셋과 이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한 세 가지를 정해서 그 데이터 포맷을 정해서 쌓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IP 소유자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와 기술과 제작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자꾸 기술로만 접근을 하시는데 그 기술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하고 5G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저는 인문학과 문화로 접목하는 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메타버스에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